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이 주최하는 중소기업 규제 혁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만나이 정책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힘쓴 공무원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도서관과 공연, 박물관 등 분야에만 적용돼 오던 문화비 소득 공제가 얼마나 또 어떻게 늘어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관심을 벌써부터 모으고 있는 오징어 게임 속편이 26일 드디어 공개되는데요. 3년 만에 돌아오는 오징어 게임 2가 일으키고 있는 세계적인 화제를 집중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규제 혁신, 참 필요한 거죠. 여기에 애쓴 공무원들이 연말을 맞아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분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 상이 이제 IBK 기업은행, 그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4년 중소기업 규제 혁신 대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공로자 79명이 영예를 안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나이를 속인 경우에 네. 그건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 업주들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이 만들어진 것인데, 청소년 보호법에 이제는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이제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규제 혁신이 되는 것인데, 이런 숨은 주역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되겠죠. 구본규 이사관이죠. 실제로 만나이 정책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딸의 사례를 듣고 이게 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다고 하네요. 예, 구본규 과장이 법제처의 규제 혁신 담당 과장인데, 그때 그 만나이를 통일이 됐을 때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그럼 내 만나이가 되면 1살 깎이니까 어린이집 내 다시 가야 돼요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발상이 어린애에 답네요. 네, 그렇죠. 1살 깎이니까. 지금 이제 설레있는데, 초등학교 가서 설레있는데 깎이면은 다시 유치원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울더라. 그리고 구본규 부이사관이 그 드물게 자녀가 4명이라고 해요. 4명의 자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이제 나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도 그때 되면 여러 가지 농담 비슷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1살 덜 먹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환갑이 좀 늦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현장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법제처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 법령 정비, 이 개선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현장에 이제 발로 뛰어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고 해서 이번에 상을 받은 건데, 본인은 뭐 최선을 다했는데 상까지 주니 감사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얻고 그 정책을 또 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6월이었죠. 처음으로 만나이 통일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의견들이 좀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특히 경계에 있는 50대와 60대의 나이 경계, 30대와 40대 경계,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만나이 적용되면서 시간을 번 것 같아,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한갑 접어드나 싶었는데 다시 50대가 됐다. 60인데 59로 됐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또 만나이 적용되더라도 일상에 어떤 변화 생길지는 의문이에요 하는 반응도 있고요. 또 남성분들은 호칭에 균열이 생기면 어색해질까 봐 오히려 걱정입니다. 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호칭에 균열이 생긴다. 그렇죠. 왜냐하면
60대 어르신분들, 나는 59세인데, 근데 사실은 60대로 이제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나이 통일 시행이 되니까 시간을 번 것 같다. 긍정적 반응이 상당히 나옵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 따른 좀 인식 자체, 기준 자체도 이제 같이 동시에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만 나이 통일 시행으로 문화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문도 뒤따라 나온다는 자, 거죠. 어떤 문화가 바뀐다고 봐야 될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대냐 20대냐 다를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어린이집으로 가느냐 아니다 난 초등학생이다. 아, 다를 그런 수밖에 없죠. 네. 또 30대 40대도 다릅니다. 중년이냐 30대는 또 청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40세까지 청년으로 한다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이런 인식과 기준과 관련된 부분도 동시에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참 그렇네요. 29이냐 30이냐 59이냐 60이냐 아, 미묘한 건데 1년인데요. 그런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만 나이가 시행된 뒤에 소상공인 업계에 뜻밖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제도 개선으로 이 소상공인 분들도 피해를 좀 덜 수 있게 됐다죠? 처음엔 좀 혼선이 생겼죠. 만 나이로 하니까 혼선이 생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봉규 이 법제처 과장이 상당히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들이 와가지고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신분증을 내가지고 이렇게 그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본인이 어떤 저 식당 같은 데 가서 술 같은 것을 마시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 같은 것을 마시고 많죠. 난 미성년자야 사실은 사실 미성년자야 그러니 술값을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뭐 심지어 돈을 갈취하려는 갈취를 하기도 네. 하고 아니면 신고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사업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관련법에서 나이를 확인을 요청을 하면은 지금은 그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요청에 협조해야 된다. 의무 규정을 따로 뒀다는 거예요. 법제처 공무원이니까 이제 법에 그런 것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적절히 거기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은 뭐 살 수 없다.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다. 이것도 그 규정에 집어넣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업주를 속이거나 위조 변조된 신분증 가지고 속이거나 또는 이 어떤 폭행, 협박 같은 것에 해서 가령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가게에 있으면은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년이다 하면서 담배를 안 주면은 거의 뭐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네네. 협박을 해서 가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아하.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더라도 협박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미변조된 그 신분증을 악용을 해서 사갔다면은 사업주는 면책을 해주는 그런 그 방안들도 마련을 한 거죠. 바로 그게 이제 뭐 이 손톱 밑에 가시 뽑기라든가요. 꼭 필요한 우리 실생활에 규제 혁신을 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요, 무려 20년간이나 차상위 계층을 돕기 시작해서 작년에만 무려 10억 원 이상을 기부한 박성진 SJ 탱커라는 회사의 이 대표분인데 수상자가 됐다죠? 그렇습니다. 기부천사입니다. 박성진이기 때문에 SJ 탱커가 되겠죠. 네. 지난해 이제 초고액 기부 클럽 프레스티지 아너에 이제 1호 가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기부금을 낼 경우에 이제 프레스티지 아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너가 아니고 프레스티지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에만 이제 10억 원 이상을 기부를 했고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후원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부천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전염이 됩니다. 주변으로. 그렇죠. 좋은 전염이죠. 네네. 박 대표 이 소속의 SA 탱크 직원들도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연탄은행에 기부를 또 하고 있다고. 아, 직원들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부의 의지가 옆으로 주변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박성진 대표의 신념이 그렇습니다. 기업은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환원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분명히 이 박성진 대표의 이 신념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사랑은 전염병처럼 확산된다. 아, 이런 전염병은 얼마든지 확산이 돼도 좋은 것이겠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25년간 흔히 뭐 사반세기라고 하는데 충분히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아시죠? 그런 괴물처럼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자, 예상 모습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참 충격적이에요. 벤슨 포 베더즈라는 이제 침대 회사에서 수면 연구가 수면 전도사라고 하는 소피 보스톡 박사에게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가상인물 한나를 해서 25년 동안 하루 6시간만 잠자서 25년 후에 저렇게 모습이 변한다는 겁니다. 네. 머리도 빠지고 등은 굽었죠. 그리고 또 이 배는 좀 나오죠.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면은 또 그 폭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저런 모습들이 25년 후에 그러니까 가상으로 저렇게 이제 변했다. 그래서 골룸처럼 저렇게 변했다. 이건데 사실 뭐 저희들도 6시간 넘게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일을 하느라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렇게 된 그러니까는 잠만 자고 다른 건강 관리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침대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까는 수면을 좀 푹 채야 된다. 네.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저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수면 부족은 다른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뭐 비만,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심장 질환 이런 데 걸릴 위험성도 많다고 하니까 가급적 잠을 좀 푹 주무시는 게 좋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진짜로 골룸이 된다는 게 방점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잠을 좀 충분히 자는 게 가장 몸에 이롭다. 그러니까 이제 먹거나 운동하는 거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지요. 영국의 침구 회사, 지금 말씀하신 침대 회사가 논문 결과를 활용해서 만든 그런 가상 데이터의 그 모습이지만 실제로 잠이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오는 질병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피부 노화는 뭐 당연해 보이고요. 또 비만, 심지어는 시력 손상까지 벌어진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잠이라는 건 한 7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시간 미만으로 자면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던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박앵크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깊이 자야 됩니다. 숙면이거든요. 숙면이 안 되고 얕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에 비만까지 수면 부족이 불러오는 위험한 증상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잠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 미만으로 잘 경우에는 시력 장애 위험도 3.2배.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네. 높아질 수 있다니까 충분한 시간. 더 중요한 건요. 숙면, 깊이 잠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에 참 이 시간이 있을까 싶은데요. 연령대별로 권장되는 수면 시간이 있어요. 자, 그걸 지키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예, 뭐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인데 권장된 수면 시간이 있고 실제로 우리들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근데 권장 수면 시간도 그래요. 노인은 7시간 내지 8시간 계속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수면 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많이 자잖아요. 이 아이들이 많이 자고 또 좀 노인이 되면은 아침에 잠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성인들은 7시간 내지 9시간까지는 자야 된다 하는데 성인들이 가장 이 낮에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 그리고 또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해요. 성인 연령대에서. 그래서 수면이 계속 부족하다. 그리고 청년이나 청소년들도 학업 스트레스나 아니면 사춘기 때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권장되는 수면 시간 동안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뭐 전자기기 사용 요즘 청년들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수면을 권장하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만큼 수면을 하지 못하는데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푹 자는 시간이 중요하죠. 깊이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노인청에서는 낮에 이 좀 적당한 활동을 하면은 푹 자는 그 깊은 수면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연구에 의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잠을 적게 자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왜 그렇죠? 이게 뇌 중에서 시상하부가 있는데 이 시상하부가 노화를 한답니다. 그게 늙어서? 시상하부가 뭐냐면은 수면하고 생체 리듬 그리고 체온 조절 이걸 담당하는 데인데
이 뇌가 노화를 하니까 네. 점점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찍 깨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잠을 짧게 자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뜻이 되고 네. 그래도 충분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는 게 가장 몸에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또 과도한 잠이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이라는 거예요. 오버해서 많이 자면. 자, 너무 오래 자거나 또 주말에 몰아자자. 뭐 토요일 날 그냥 왕창, 일요일 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균적인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인류가 계속 이어져 온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몰아자기 한꺼번에 주말에 그냥 막 하루 종일 잔다. 이거 안 좋다는 이야기고 또는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그리 좋을 리는 없습니다. 연령대별 수면 시간인데요. 성인은 10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 너무 많이 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심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영국의 맥메스터 대학 그리고 북경의 베이징 연합의과대학의 이 공동 박사 과정에서 나온 그 논문의 결과라고 합니다. 심혈관에 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정도가 매일 그렇게 자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운동, 적절한 운동 그리고 숙면, 깊이 잠드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단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여러분들 인지 기능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치매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적당한 운동 그리고 깊은 잠이 매우 좋다라는 거 반드시 좀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푹 자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섭생, 잘 먹는 거지만 오늘은 먹는 얘기보다는 운동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런 데 이제 가서 쓰다 보면 비용이 좀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내년에 이제 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많이들 가시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요즘 운동을 좀 하려고 해도 돈이 좀 들죠.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래서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문화비의 소득 공제 폭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여기에만 적용이 됐는데 지금 내년 7월부터는 문화비 소득 공제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이 어떤 체육시설, 운동시설, 헬스장이나 수영장 그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꽤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많죠. 300만 원이면은. 그리고 이 중에서 전국 수영장과 헬스장이 이게 포함되는 데가 이 13,0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업체 중에서 참가 신청을 한 업체. 그래서 업체를 봐야 됩니다. 참가 신청을 했는지. 네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 그 대상에 이 체육시설이 포함이 되면서 국민체육활동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요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리에서 헬스장 전단지 여러분 많이 받아보실 텐데 그게 이제 뭐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자, 소비자분들도 소득공제 받으려고 좀 많이 가실 거고 그런데 또 업주분들도 또 트레이너분들도 고민이 좀 덜어질 것 같은데 자, 기준이 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별 소득공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1월 달이 되면 보통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 바로 보시죠. 헬스장, 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간단합니다. 공제 대상자는요. 헬스장, 수영장 등록한 강습비는 제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되니까요. 이것은 또 회사의 뭐 총부처 같은 곳에서 다 관리를 해주니까요. 공제율은 30%입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받아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 3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그리고 문화비까지 그리고 이제 헬스장, 수영장 이용자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또 근로소득자 또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그동안 도서, 공연, 영화 받아왔던 거 그대로 체육시설로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천만 원 이하 이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 300만 원 한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비 또 교통비 다 포함해서 총 300만 원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쉽다는 것은 이제 PT, 피지컬 트레이닝이
강사 부분은 제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강사료는 따로 내셔라.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이제 강사료는 따로 이제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소득 공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뭐 PT비까지 좀 공제해달라는 건 좀 심하긴 하네요. 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요새 뭐 기쁜 소식이 없는데 이거 좋은 소식이다. 반응이 좀 그런 반응이 많다고 하죠. 그렇죠. 좀 소소한 행복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소확행이다. 네, 소확행인데 주로 이렇게 어떤 내년부터 좀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또 멋진 국민 건강복지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한 게 법안 마련이 된 계기가 있어요. 문체부가 이번 3월에 청년 대상 민생 토론회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그 청년들이 좀 운동을 위해서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이 있다. 맞죠. 그래서 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좀 해달라 이 건의를 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것을 그 문체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법안으로 만든 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뿐이 아니고 그 체육복, 트레이닝복 이 업계나 아니면 체육용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련도 뭐 아령도 이제 팔릴 거고요. 예. 덤벨도 팔릴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그 산업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잠도 푹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럴 수 있는 활기찬 사회가 기대가 됩니다. 송국건 본부장님과 또 배종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편이 이렇게 화제를 모으는 것도 참 드문 일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파리 LA 등지에서는 특유의 녹색 추리닝을 입은 외국인들이 샹젤리제 거리에서 달리기 경주까지 했는데요. 본편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다시 게임을 하게 해줘. (45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네, 흔히 오겜 뭐 이렇게 줄여서 이미 말하죠. 외국인들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파리 하면 뭐 여러분들 뭐 샹젤리제 아니겠습니까? 가본 분이나 안 가본 분이나 워낙 유명한 그 거리가 됐는데 여기는 뭐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면 굉장히 또 야경이 또 화려해지죠. 추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외국인 분들이 오징어 게임 2 사전 행사 여기에 참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일이었어요. 이제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다 하면은 이 프랑스 혁명 또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사망했던 이 병사들을 기리는 그 개선문이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저 뒤에 보이는. 네, 개선문이 있고 그 앞에 쫙 대로가 있는데 평상시엔 여기에 자동차가 다니는데 지난 1일에는 자동차 없이 그 초록 색깔 그 특유의 오징어 게임 특유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456명의 사람들. 왜 456명인지 아시죠? 456명. 시즌 1에서 456억 원을 걸고 그때 이제 게임을 했었고 그 위에 이게 달려있던 그렇죠. 그 플라스틱 공 안에. 예. 네, 그 공 안에 이제 돈이 456억이 있었고 또 이제 성기훈 이정재 씨가 맡은 역할의 어떤 번호도 456번이었는데 이 샹젤리제 거리에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던 그 드라마 속의 영희가 탁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0m 떨어진 곳에 특유의 그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들이 456명이 있고 또 그때 이 핑크색 얼굴을 가린 가드들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가드들. 네, 그 가드들도 수십 명이 있었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실제로요. 사람만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무궁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다는 겁니다. 드라마 속 설정처럼 여기 몸에다가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붙이고 영화 속에서는 총으로 쏴서 네. 사살했는데 네, 여기 사수는 없었고요. 네. 그러나 실제로 움직이면은 쏘는 거고, 그러니까 탈락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죠. 아니 우리나라 드라마였는데 이 게임을 정말 프랑스 파리에서 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번 26일에 오징어 게임 2 시즌 2가 공개되잖아요. 그걸 앞두고 프랑스에 굉장히 오징어 게임 애시청자가 많다 그래요. 그거를 기념하는 시즌 2를 환영한다는 걸 했는데 그냥 하고 만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합격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요. 또 다시 10일에 시즌2의 에피소드 1을 다 보여준 거예요. 아, 뭐 미리 보여주는? 네,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참가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해서 결정한 건데 여기서 또 우리 한국의 위상이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12일에 파리에서 이 에피소드 1을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지난 2일에 에피소드 1이 이 기자라든가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을 상대로 공개가 됐어요. 보셨어요? 아, 저는 후배랑 저랑 동시에 신청했는데 매체당 한 명이라고 해서 후배에게 이제 기회를 양보했는데 네. 후배에게 물어보니까 아주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하자면은 파리보다도 8일이나 먼저 또 에피소드 1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예고편이 아니고 본편을 저렇게 미리 보신 분들이 입소문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 더 재미있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샹젤리제의 오징어 게임 현장 모습 직접 보시죠. 자, 저렇게 이제 서서 일제히 달려요. 저러다 이제 서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드들이 움직인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탈락자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 뛰다가 서고. 네, 영화 속 장면처럼 막 그 넘어가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엄청 기뻐하네요. 자, 파리만이 아닙니다. 미국 로스앤젤리스, LA에서는요.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이 녹색 트레이닝복, 감히 추리닝 그래야죠. 원래는. 근데 녹색 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함께 뛰는 행사가 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2일에 현지 시간 12일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456을 어떻게 반영했냐면 4.56km를 뛰는 겁니다. 근데 2,000명이 뛰어서 한 1,100명을 또 이제 선별해서 에피소드 1을 보여줬는데 파리에서는 사실 2,800명에게 시즌2의 1화, 2화를 보여줬거든요. 미국에서는 4.56km 뛰고 이게 1차 관문이에요, 달리기. 근데 탈락자들이 나는 그러면 이제 1차 관문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안에 든 사람들만 뽑았는데 그 사람들 말고는 다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 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도 했고 심지어요 한국어 시험을 봤다 그래요. 우리말 시험? 우리말 시험. 그거를 해서 또 이제 탈락자 중에도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총 1,100명을 초대해서 바로 그날 당일에 12일 저녁에 시즌2의 1화를 시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파리 또 미국 LA만 있는 게 아니라 시드니라든가 지금 뭐 서울이라든가 여러 이 26일 공개를 앞두고 이 시즌2를 환영하는 이런 행사를 세계적으로 많은 대도시에서 지금 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시드니에서도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른바 사전 행사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징어 게임 2편 이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 메인 예고편이 있고 여러 예고편이 있잖아요. 하나 보겠습니다. 시즌 1을 뛰어넘는 그런 인기와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점쳐보겠습니다. 보시죠.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땡. 엄마, 하루만 더 하면 다 갖고도 나와. 야, 그럼 여기 왜 다시 들어왔냐? 난 그 게임을 멈추려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나?
이정재 씨의 낯익은 얼굴과 함께 못 보던 스타들이 보이죠? 논란이 많았던 탑씨도 이제 그대로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자, 아직 이 본편을 본격적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보셨지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에 일찌감치 올라갔어요. 자,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흔히들 속편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즌2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소포모 징크스라고 하죠. 2년차 증후군. 아무래도 1편보다는 2편의 흥행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은 일단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예고편 조회수가 2천만 뷰를 넘어섰고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는 이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 골든글로브가 내년 1월 5일에 열리거든요. 그리고 작품 마감이 이번 11월 4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12월 26일에 공개되지도 않은 드라마가 작품상 후보에 올라 이거 특혜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생각해보세요. 1월 5일 날 올리는데 12월 26일에 이미 공개된 드라마 스퀴즈 게임 2가 만약에 후보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알맹이 빠진 시상식이 될 걸 우려한 그러네요. 거고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에서 미리 이 마감을 지킨 거죠. 11월 4일까지 작품을 냈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상 후보에 오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골든글로브라는 게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개된 작품들은 다 후보가 돼요. 그러니까 후보 기준은 당연히 이제 되는 거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2021년 9월에 공개된 다음에 2022년 1월에 열렸던 시상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계 부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드라마사상 처음으로 이제 나무주연상 이정재 또 네. 조연상 오영수 씨, 네 그리고 감독상 황동열 이렇게 세 개 부분의 후보에 올랐다가 이제 오영수 씨가 나무주연상 한국 배우 최초로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 받았죠. 네 요번에도 사실 저는 작품상만 있을지 조금 더 후보에 있을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그렇죠. 작품상 하나만 후보에 오른 건 아닐 수도 있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렇죠. 아직 모르죠. 더 메인의 그 본상의 여러 부문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 넷플릭스가 만들고 또 이렇게 대대적인 사전 행사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연말에 공개하는가? 이유가 있다고요? 사실 연말에는 잘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만약에 그리고 오징어 게임 1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냥 한국 드라마였는데 그때는 한국의 어떤 성수기에 맞춰서 추석에 맞춰서 2021년 9월 17일에 공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만의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뭐 세계 글로벌의 스퀴즈 게임이고 또 이젠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세계인들도 옥게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럼 왜 12월 26일이냐?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25일까지는 서양인들이 충분히 페스티벌을 할러데이를 즐기고 나서 휴일 즐기고 나서 근데 그들은 연말까지 쭉 보통 이제 휴가를 해서 계속 쉰다 그래요. 그렇죠. 말하자면 시즌 1은 우리 한국인들 그때 이제 9월 17일 이후에 18일부터 쭉 한 5일간 추석 연휴가 있었거든요. 몰아보기 시간 줬듯이 이번에도 26일부터 31일까지 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몰아보기 시간을 주는 거다 해서 이제 12월 26일 그때로 연말로 이제 공개 일정이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넷플릭스의 최고 컨텐츠 담당자도 이 옥게임은 이미 세계 글로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 공개 일정을 잡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네네. 사실 공개일 그 자체가 매출을 어떤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그래. 말하자면 아하. 넷플릭스는 12월 26일에 공개함으로 해서 이 오징어 게임 2의 어떤 이후의 매출까지도 다 2024년도 매출로 잡힌다 그래요. 네. 이런 부분도 고려됐다라는 어떤 그런 저희 이거는 취재 그냥 내용입니다. 뭐 가능한 얘기예요. 회계 연도와 기업의 실적에 따른 그 선정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좋은 그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있었고 구설도 있었어요.
마약 전과가 있는 전 빅뱅의 멤버죠. 탑의 출연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빅뱅 탑의 출연은 사실 처음에 발표됐을 때부터 이거 지금 아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약이었거든요. 마약으로 그것도 의혹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이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렇게 마약 어떤 전과자를 캐스팅해도 되느냐 했을 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황동혁 감독의 어떤 태도는 완강했어요. 네. 그런데 그 완강했던 태도를 지난 8월에 있었던 이제 간담회에서 본인 입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미 2016년 전 일이니까 좀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까지 끝났으니까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판단이 틀렸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지금 그 캐스팅할 때 혹은 촬영할 때와 달리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마약에 대한 좀 더 민감해졌죠. 더 민감해지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됐고요. 또 유아인 씨처럼 아예 실형으로 복역을 한 게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은 거기 때문에 대중은 처벌을 적절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까지도 꼬리를 떼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흥행에 중차대한 차질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은 K드라마 역사에 많은 숱한 신기록들을 세웠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자체적으로 이 기록들을 다시 좀 갈아치울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이제 섣불리 저도 장담은 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에미상에서는 하나 받았었지만 글로벌에서 골든 글로브에서는요. 에미상 미국 방송 관련 시상식의 최고 권위라고 하는 에미상에서 6개 부문 후보가 아니고 6개 상을 시상을 했었어요. 6관왕이죠? 네, 6관왕을. 그때 감독상 황동혁 감독도 받았고 이정재 씨도 한국 배우 최초로 또 나무주연상 받았죠. 이유미 씨 당시에 이제 240번이었는데 지영이란 이름이었죠. 새벽에게 자신의 어떤 생명을 양보하는 그런 부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서 게스트상을 받았었고 그러니까요. 네, 그 외에도 또 시각 효과상도 받고 스턴트 그 표현상도 받고 거기다가 이 프로덕션 디자인 어떤 영이라든가 줄다리기 이런 프로덕션 디자인상도 받았어요. 네. 이거를 과연 다 이번에도 6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쉽진 않은데 금액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당시에 한 300억 원 투자해서 1조 2천억 원 이상 벌어들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 오징어 게임 2가 중요한 이유는 한류 열풍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K 콘텐츠의 위상,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라는 로제 아파트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게 오징어 게임 2까지 굉장히 다 몰려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고 이 몰려온다는 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지속된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수치만 봐도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시청 100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중에 한국 프로그램이 무려 15개. 네. 세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라 15개가 우리나라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넷플릭스 시청자 중에 80%가 지난해 나는 한국 프로그램 K 콘텐츠 본 적 있다 했고 이게요 시간으로 봤더니 1년 시간 중에 무려 40% 가까운 38.4%의 시간을 네. K 콘텐츠를 보는데 할애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제 또 분석을 했는데 한국 K 콘텐츠 매출도 지난해 1조 2천억 원이었다 하면서 지금 한국콘텐츠문화진흥원에서는 예산 좀 더 해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참 더 매서워졌죠. 춥습니다. 연말을 맞아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웃 간의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생 기부를 해온 한 할머니가 기부 명예전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성남에서 벌어서 했기 때문에 성남에다 바치 저희들처럼 어렵고 저한테 잘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함자가 홍계향 할머님이시네요. 아너소사이어티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에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못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 5월에 이미 영면에 드셨고 그래서 그 가입식이 할머니가 계신 그 이제 아주 작은 납골당에서 그 관계자 2명만 함께 가서 그렇게 간소하게 치러졌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이제 아너소사이어티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에 가입하셨습니다는 가입 증서를 세우고자 하는데도 너무 그 공간이 좁아서 세울 공간이 없었다. 아주 그만큼 작아서. 네, 이분이 사실은 10년 전에 내가 사망하면 내가 살던 집을 좋은 곳에 써주세요 하고 기부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1억 정도가 아니라 7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본인의 전 재산을 미리 이렇게 기부하셨던 그 아주 깊은 뜻, 그게 지금 이번에 새로 알려진 겁니다. 네. 자, 베개밑 통장 얼마나 성실하게 돈을 모아 오셨고 그 돈을 기부하고 떠나신 겁니다. 여유가 있어 기부한 게 아니라고 하지요. 참 평생을 아주 고단하게 살아오신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어렸을 때는요, 팔에 미역 뜯어다가도 팔고, 그리고 상경해서도 뭐 남대문에서 건어물 뛰어다가 말리던 그 가파른 길 걸어 올라가셔서 이고지고 걸어 올라가셔서 앉아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네, 공덕시장에서 팔고 건어물도 팔고 또 연희동에서 가사도우미도 하고 심지어 먹다 남은 찬밥 다 합해가지고 주는 그런 밥을 받는 모욕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 하필 2010년에 딸을 먼저 보내시고 아이고. 2013년에 또 3년 뒤에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남편 돌아가신 바로 이듬해 이렇게 내가 사망하면 이 집을 좋은 데 써주세요 하고 기부를 약속하셨던 거고 사실 몸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주변에서 아이고 그냥 기부 취소하시고 이 집 팔아서 병원 치료하시라고 해도 약속은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평생 고생에 이력이 났는데 조금 더 고생하다 가면 된다 이러면서 이 집을 끝까지 지켜서 이렇게 좋은 일에 써달라고 남기셨다고 합니다. 네, 10남매 중에 막내셨고 또 가족들도 먼저 떠나보내시고 마지막엔 이렇게 가셨다. 안타까운데 자, 집도 뭐 자신의 몸도 가진 것도 모든 것을 다 기부하셨고 마지막까지도 봉사를 하다 가셨다. 참 뭉클하네요. 네, 너무 뭉클하고요. 그 이제 주변 분들이 보실 때 이분의 뜻이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까지요. 또 나 말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그 봉사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사실 혼자 사시는 자식도 남편도 이제 보냈으니까 근데도 난 아직 건강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도시락 봉사하시고 이제 같이 사시는 그 이제 같이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도 볼 때 굉장히 귀감이 있었던 게 이 이제 건물이 있었으니까 세입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안 그래도 이미 절반, 한 월세를 20만 원, 40만 원 받는데 저 어렵습니다 하면 그걸 또 절반을 깎아주시고 거의 안 받으신 거예요. 네, 저 또 코로나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보증금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남에게 베풀고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고 그래서 그러신지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죠? 표정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뭐 미소가 네, 대단하시네요. 아름다우신데 본인 소원이 자다가 편하게 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자다가 편하게 가셨고 이 지인들이 발견하셨을 때 정말 표정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네, 홍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숙연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홍종선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TV 뉴스의 유튜브 채널은 이벤트를 19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4년 연말을 맞이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인상 깊게 봤던 영상 시청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